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8장 동기부여의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동기부여와 관련된 수많은 이론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동기부여 이론들을 실제 조직의 어떤 그 정책,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정책과 연관시켜서 인적 자원 관리와 연관시켜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직무 설계가 있고요. 직무 설계 또는 이제 재설계, 그다음에 직무 특성 모형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대안적 작업 방식, 그다음에 종업원 참여 방안, 그다음에 변동급 프로그램, 성과급이죠.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 특히나 그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러한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직무 설계 또는 재설계고요. 이 직무 설계는 목적은 이제 그 오비와 마찬가지로 직무 만족과 성과 향상입니다. 물론 뭐 유일한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조직 성과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직무 만족을 통해서 인플로이들을 좀 더 열심히 일에 대해서 몰입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조직 성과를 높이자는 그러한 이제 취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 만족과 성과 향상을 위해서 특정 직무의 내용과 절차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러한 생산 절차나 일하는 방식이 좀 그 목표치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직무 설계를 또는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작업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직무 선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테일러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가서 관찰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단순 반복적으로 그 개별 인플로이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작 연구를 통해서 동작 연구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테일러리즘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오는, 특히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포드 회사가 이 방식을 이제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왔고 엄청난 그런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제 기계나 어떤 기계 부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루하고 따분하고 금방 실증을 느끼죠.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망치만 두드리다가 또는 나사만 죄다가 퇴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저항도 있게 되고 인플로이들에게 이제 전혀 자율성이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더 다양성과 자율성, 그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무 재설계 방식들이 제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 순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업무에서 타 업무로 인플로이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렇죠. 잡 로테이션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뭐 언론사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씩 그 정치부에서 뭐 사회부로 또는 뭐 경제부로 계속해서 이제 그 잡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직무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 직무는 그대로 놔두고 인플로이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올해는 A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고 뭐 그 1년 후에는 이제 B라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차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훈련이 되고 서로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잡 로테이션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테일러리즘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루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근이나 이직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 결근이나 이직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직을 했거나 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직한 또는 결근한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알죠.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빈 공백을 메워줄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이제 조금씩 나눠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부터 계속 퇴근할 때까지 망치만 두드리면 내가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서 또는 이제 서비스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또는 최소한 이제 비슷한 업무들을 여러 개 거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에서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에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 뭐 고객의, 예를 들어서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바뀌어서 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제 바꿔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이해도도 증대하고 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포테이션의 단점으로서는 이제 작업을 자주 중단해야 된다는, 그래서 특히 직무를 이동할 때 또는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습득을 못함으로써 더 중단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률 저하, 최소한 전임자만큼의 어떤 생산성, 그 일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생산성이나 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 확대, job enlargement은 job rotation은 이제 직무 하는 일 자체는 그대로 있고 이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수행하는 거고, 직무 확대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테일러리즘에 비해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주 협소하게 정리된, 그래서 계속해서 망치만 두드리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나사만 죄는, 한 사람은 뭐 바퀴만 끼는, 뭐 이러한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된 한정된 그런 일만 하다가 직무 확대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망치도 두드리고 이제 나사도 죄고 뭐 타이어도 끼고 이런 것을 이제 한 사람이 서너 가지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이러한 잡 인라지먼을 좀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브로드밴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의된
그러한 그 직무 방식, 그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직무 방식에서 한 사람이 이제 뭐 서너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무 순환과 직무 확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일러리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지루하고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고 따분하고 직무 만족수준이 낮은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 재설계 방법들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한 이제 일부 사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다른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협소하게 정의된 그 업무를 할 경우에는 협소하게 정의된 그 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또한 일 라지먼의 경우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한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또 따분해지는 한 서너 가지만 동시에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결정권이 부족하고 결정권이 없고 단지 주어진 또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뭐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좀 더 이제 그 본인들이 어떤 그 생각도 하고 그걸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도 하고 뭐 이러한 자율성이 이제 적게 주어지지 않은 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직무 충실화입니다. 인리치먼이고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의 어떤 뭐 계획이나 수행이나 평가 이러한 것들 전반에 대한 이제 통제권, 자율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러한 동기부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로이들에게 자율성도 주고 독립성,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신 책임감은 줘야 되겠죠. 또한 이제 피드백도 제공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직무 충실화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대체로 이제 그 긍정적인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근과 이직을 줄였고 직무 만족 수준을 높여줬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피드백의 경우에도 이제 구체적이면서 자주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목표 설정 이론의 이론 중에서 이제 그 목표 설정 이론에 나와 있는 뭐였죠? 조절 변수, 그렇죠? 구체성과 피드백이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그리고 자주 1년에 한 번 그냥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뭐 매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때그때 이제 각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무 특성 모형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직무 충실화를 이제 실제로 적용한 이런 직무 충실화를 하나의 이제 현실에 반영한 그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커먼과 올드햄이 이제 1970년대 제시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죠. 8-2를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핵심 직무 특성 차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특성입니다. characteristics. 그래서 코어 잡 characteristics를 제공을 하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를 제공하면 인플로이들의 이제 주요 심리 상태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ABC 세 단계를 이제 매개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매개 변수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종업원 성장 욕구의 강도. 이것을 그 위로 화살표 위로 표시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 중간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을 이제 조절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직무 특성들이 이제 그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종업원 성장 욕구가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능 다양성은 이런 그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건 이제 린라이즈먼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을 어떤 그 단순 반복적인 협소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업 정체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은 로테이션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에서 또는 이제 뭡니까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일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때 좀 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성, 과업 중요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특히나 뭐 이제 동료나 아니면 최종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중요한 정도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그런 핵심 직무 특성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의미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요 심리 상태의 어떤 변화로서 의미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그런 의미성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성은 그 자신들에게 이제 자유 재량권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그래서 자유와 독립성, 재량권이 주어지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자율성이 주어지면 이제 그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차원적인 무조건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자유라기보다는 자율성은 뭐 자신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되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피드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제 작업 성과,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 성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래서 만약에 잘하고 있다, 지금 원래 목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되겠구나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어떤 기대치에 지금 못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는 피드백이 주어지면 이제 각성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의미성이라든가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그 실제 결과에 대한 어떤 파악, 지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동기가 부여되고 그 작업 성과가 높아지고 그 직무 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결근과 이직은 줄어들고 뭐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종업원 성장 욕구의 강도인데 이것은 이제 매개 관계 그래서 핵심적인 직무 특성이 주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기가 부여되는지 모든 사람들의 일이 이제 직무에 만족하는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단순한 일을 그냥 출근해서 그 한 가지 단순한 일만 계속하고 퇴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이제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상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그 성장 욕구의 강도입니다. 인플로이들이 이러한 그 성장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그 단순한 것 또는 시키는 것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장 욕구가 없다는 거죠. 적다는 거고, 반대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자기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많은 그런 자율권이 주어지고 뭐 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욕구가 강한 것이고, 그래서 뭐 대체로는 이러한 핵심적인 직무 특성들이 주어지면 동기가 부여되고, 그렇지만 성장 욕구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장 욕구의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 그 핵심적인 직무 특성과 동기부여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직무 특성들이 주어지면 동기가 더 부여되고, 반대로 성장 욕구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직무 특성이 주어지더라도 동기부여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절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커먼과 올뎀은 이러한 이제 직무 특성 모형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이제 얼마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지를 좀 단일 수치로서 보여주고자 했고, 이것이 이제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 MPS (Motivating Potential Score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특정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줬을 때 얼마나 동기가 부여될 것인지를 이제 점수화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MPS는 이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이 세 가지 어떤 평균을 구했고요. 그거하고 자율성, 피드백을 곱하는 뭐 이러한 이제 산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각각이 1대1대1로 비중,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가중치를 준 건가요? 즉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율성하고 피드백이죠. 이런 앞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율성과 피드백은 각각이 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보다는 이제 자율성과 피드백이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뤄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인덱스도 꼭 그래야만 하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율성과 피드백이 동기부여에 더 중요하다, 나머지 세 가지보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JCM 모형, 직무 특성 모형을 활용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 대체로 보면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직무 특성들이 주어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직무에 만족하고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대략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문화에 따라서 이게 특히나 미국에서 개발된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가장 크게는 이제 동양과 서양이 다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문화와 큰 상관없이 이런 핵심적인 직무 특성들을 주어지면 대체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에서 더 효과적이다, 또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지 집단주의적인지 상관없이 비슷하게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무 설계를 이제 마치고요. 또 다른 이제 동기부여 방식으로서 대안적 작업 방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안적 작업 방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기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입장에 있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플렉스 타임하고 잡 쉐어링,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대체로는 이제 뭐 기혼 여성, 아이들이 있는 또는 이제 노부모가 계시는 이제 사람들 또는 이제 그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나이 많은 그 고령 근로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좀 더 그 뭐 한 8시간 풀로 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고정된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플렉스 타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플렉스 타임이 없게 되면은 이제 막 아침에 완전히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지친 상태에서 이제 그 출근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뭐 10시 정도 출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여유 있게 아이들을 그 등교시키고 좀 여유 있게 출근해서 일에 집중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플렉스 타임은 이제 플렉서블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 시간을 이제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제. 그래서 플렉서블 타임인데 이제 이것을 뭐 줄여서 지금 신조어가 됐고 영어 사전에도 이제 플렉스 타임이 나옵니다. 그럼 좀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은 이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8시에 출근해서 뭐 5시에 퇴근하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출근해서 뭐 7시에 퇴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핵심 시간에는 모든 종업원들이 다 근무하도록 하는. 그래서 오전 뭐 11시부터 그 오후 3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근무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코어 타임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지식전이 뭐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제 특히나 선임자들이 후임자들에게 지식도 전이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근무하는 그러한 시간 코어 타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렉스 타임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결근이나 지각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각 뭐 9시 출근하라고 하면 이제 지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10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이제 좀 그 지각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고 좀 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직무 만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매일 막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만족스러운 또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고 그다음에 일가정 균형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워크 패밀리 밸런스가 증가할 수 있겠고 플렉스 타임의 단점으로서는 모든 직무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정한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꼭 현장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플렉스 타임은 이제 그 사무직에는 적절할 수 있겠지만 생산직은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있어야 되죠. 또는 이제 판매직, 리셉셔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오픈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직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 쉐어링도 있겠고요. 그래서 잡 쉐어링은 이제 한 가지 직무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죠.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전에 4시간은 A라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 동일한 직무를 오후에는 B라는 사람이 이제 담당하는 그래서 8시간의 일을 이제
뭐 오전 오후로 나누거나 이제 주 40시간의 직무를 요일이나 아니면은 뭐 시간대별로 이제 서로 나누는 뭐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업원 관점에서 보면 직무 공유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유연성, 시간적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주당 40시간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좀 고령이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동기부여와 이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대략적으로 10% 대기업의 한 10% 이상의 기업들이 잡 쉐어링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직무 공유제가 생각만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파트너, 한 직무에 대한 일을 나눌 잡 쉐어링할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좀 자유 시간 또는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하겠죠. 그런데 오전과 오후가 잡 쉐어링 하려면은 오전 원하는 사람과 오후 원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 숫자가.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는 이제 4시간 일하게 되면은 좀 왠지 이제 정규직이 아닌 것 같고, 좀 회사와 내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완전히 몰입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월급도 그만큼 이제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직무 공유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잡 쉐어링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고보다는 이게 나은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4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6시간 할 수 있겠죠. 6시간 정도 일하면서 회사는 이제 12시간 굴러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경기 침체에 해고를 하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실업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권고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과 유럽에서 이러한 잡 쉐어링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물론 이제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재택근무, 텔레커뮤팅이 있고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또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좀 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IT, ICT 기술이 이제 향상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택근무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은 이제 회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집에서 또는 이제 집 주변의 어떤 인터넷 시설이 있는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 이상의 35%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러한 업체들, 미국의 경우에 AT&T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러한 업체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재미있는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서는 인력풀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계속해서 이 회사에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를 이제 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출퇴근 시간 뭐 2시간씩 4시간 이렇게 걸리는 뭐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이제 그 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같이 일할 수 있는 인플로이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뭐 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좀 더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어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풀로 인력 풀로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재택근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그렇겠죠. 굳이 뭐 매일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좀 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집이나 집 주변에서 좀 더 뭐 힘들지 않고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사무 공간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뭐 3분의 2만 출근해도 될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택근무의 단점으로서는 사용자에게는 이제 직접 감독이 어렵죠. 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뭐 집이나 집 주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좀 느슨해질 수 있죠. 좀 더 집중을 못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팀워크 조정이 어려울 수 있죠. 아무리 이제 그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뭐 필요할 때 이제 온라인 상에 없을 수도 있겠고, 팀워크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 그다음에 지식 전이도 곤란할 수 있죠. 직접 가까이서 얼굴을 맞대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상이면 그다음에 이제 비계량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외에 그러한 계량할 수 없는 그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인사고과가 결국에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은 이제 평가와 승진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고과에 있어서 자신은 열심히 일했는데 뭐 경기가 좋지 않거나 다른 동료들 잘 도와주지 않아서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장애로 인해서 그 성과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안 좋을 수도 있죠.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이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업원 참여 방식,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고,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앞에서 자율성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신이 옳다고 아니면 더 적절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 그런 것들은 이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 대위를 추진할 수 있다면 동기가 부여되겠죠. 단순히 상사나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플로이 인발브먼트가 있고요. 이것은 인플로이 파티시페이션, 뭐 참여 또는 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뭐 이런 용어. 물론 이제 job involvement와는 다릅니다. job involvement는 직무 몰입이었죠. 참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직업과 자신과 직무를 동일시하는 정도였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성공을 위해서 인플로이들의 어떤 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투입, 뭐 그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참가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그 그 인플로이들이 그 참여함으로써 동기도 부여할 수 있고 조직 몰입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의 지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인풋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그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그 인플로이들의 그 참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참여를 이제 그 두 가지 크게 구분해 보면은 참가적 경영과 이제 대표 참가제로 구분할 수 있겠고, 참가적 경영은 이제 주로는 낮은 수준의 조직 수준이 아닌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아니면 뭐 팀 수준에서 또는 부서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표 참가제는 이제 조직 수준에서 조직 이사회에 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참가적 경영은 이제 뭐 그 부하 직원과 상사 직원이 이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상사들이 매니저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참가적 경영에서는 좀 더 많은 그런 그 인플로이들을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율관리팀이 있고요, 품질분임조, 뭐 제한제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팀의 경우에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팀으로 일을 하면서 팀 내에서 스스로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외부의 어떤 그 개입이나 그 관여 없이 그 팀 내에서 뭐 일하는 방식 또는 이제 뭐 일하는 순서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팀원을 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평가하는 방식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대략적인 대체적인 그런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팀 내에서 수행하는 일하는 과정에서, 그에 비해서 품질분임조는 그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별도로 모여가지고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이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은 대체로 이제 10명 내외로 구성, 그 적당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10명 내외의 어떤 팀으로 구성해서 이런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팀들입니다. 그다음에 제한제도는 뭐 개인적으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 의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뭐 보상도 하고 뭐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대표 참가제는 이제 종업원들, 노동자 대표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주로는 이제 노동이사가 그 조직이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거시적인 그 참가적 경영에 비해서 거시적인 방식이고 조직 수준, 그다음에 간접적인 참여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모든 인플로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리프리젠티브를 통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간접 참가이고요. 그래서 조직 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면 참가적 경영은 이제 그 팀원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 리더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죠. 이러한 그 리더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이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의견들을 안 낼 수도 있죠. 그런 그 일반 인플로이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상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더 이제 그 인플로이 절약적인, 노동 절약적인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방식이었을 경우에 자신들이 해고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리더, 뭐 매니저 또는 탑 매니지먼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을 때 이러한 좀 민감한 그러한 이제 제안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좀 낮은 수준의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때
성과가 좀 높아지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게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이런 이제 이런 참가적 경영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조직 성과가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대표 참가제는 그 북유럽 또는 서유럽에서는 그 제도화되어 있는 법 제도화되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제도화되어 있고 그 도입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어떤 지나친 그 조직 내 권력의 어떤 그 권력이 그 탑 매니지먼트에 이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좀 더 평등한 그런 이제 그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웍스 카운실과 그다음 노동이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협의회는 물론 이제 이 협의권만은 있긴 하지만 종업원과 관련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웍스 카운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노동 절약적인 어떤 기계를 도입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고용 안정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그 기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웍스 카운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이제 조직이사회에 그 노동이사들이 참여해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공동결정제라고 하는 코디터미네이션 제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스웨덴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이제 노동이사제 공동결정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